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죠. 먼저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합치게 되면 매매계약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얘는 뭐죠? 법률 사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 그리고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게 돼서 만들어진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죠. 얘는 법률 사실의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일단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그리고 마음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정상적 의사표시죠. 이때는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언제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건 나눠봐야 되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도달한 때.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표백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법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의사법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 그리고 통종의 표시, 그리고 착오 있죠. 그리고 세 가지의 공통점 뭐예요? 의사법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 비진의 표시는 제가 사주권 제출 사항 가지고 설명했죠. 내용 생각나요? 갑이 사립대학교 조교수고 문제가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직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직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사직을 제출했으니까 표시가 있죠. 그럼 의사법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불일치한 걸 조교수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이게 비진의 표시죠. 그럼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뭘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죠? 107조. 조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7조 조문은 비유, 무선이죠. 비유 이건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죠. 풀로 말하면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서원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냥 제3자가 아니고 꼭 서원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인데 통정의 표시는 가장 매매 사례 가지고 설명했죠. 그 사례 내용 생각나세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려보셨어요?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둔 겁니다. 이게 통정의 표시죠. 그러면 갑은 실제로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짜자고 말했으니까 표시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을도 함께 짰으니까 그 불일치를 을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 통정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지난번에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합의. 그래서 도합이라고 했죠. 도합. 그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이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조문 중요하죠. 108조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착오입니다. 착오. 그러면 착오 내용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자의 내용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사기의 강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오늘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테마를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먼저 기초입문서 17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차고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차고의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사와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일단 불일치한다는 거죠.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 근데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죠. 아는 경우는 뭐예요?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 비진의 표시. 모르는 경우는 차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가 그게 통정의 표시죠.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정의 표시는 108조. 그럼 차고는 몇 조일까요? 109조. 109조. 109조 조문 띄워드릴 테니까 보겠어요. 얘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 1항은 중간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앞쪽에 있는 게 본문, 그러나 뒤쪽에 있는 게 단서예요. 먼저 본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표시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사 표시는 자, 그럼 요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는 취소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러니까 차고는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비진의 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가 되죠? 무효.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뭐가 되죠? 무효. 근데 차고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 취소. 일단 틀리면 안 돼요.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내용에 관한 착오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에 관한 착오가 돼야 되고 또 그 착오가 반드시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내중착 이러면 되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중착의 키워드입니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단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착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착오가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 무자는 한자로 없을 무자의 약자입니다.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내, 중, 착, 중무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다만 2항 읽었고요. 전항의 우인사 표시의 취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항의 우인사 표시의 취소는 또 똑같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죠? 선이. 반드시 제3자 앞에 선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취소 중에서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상대적 취소. 그럼 통정의 표시는 통정무선이죠. 그럼 걔도 뭐가 될까요? 상대적 무효. 그다음 비진의 표시도 비유, 무선이니까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건 상대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각각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죠. 걔네들은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뭐가 될까요?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109조 조문 내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착오가 판례가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그 많은 판례를 해결할 때 일일이 조문을 이렇게 장황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도 꼭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109조 조문은 내, 중, 차, 중, 무, 선입니다. 이거 가지고 착오에 관한 사례 문제와 판례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항상 착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중, 차, 중, 무, 선이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사례를 해볼 테니까 펜 놓으시고 칠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즉 누가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갑은 의인사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얘는 뭐죠? 표의자. 얘는 뭐가 되죠? 상대방.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계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잘못 적금한 겁니다. 원래는 얼마에 팔 생각이었던 거죠?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89만 원으로 잘못 적금한 겁니다. 원래 팔려고 한 금액은 98만 원. 근데 89만 원으로 잘못 적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걸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인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뭐냐?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뭐냐 이겁니다. 먼저 마음속에 팔려고 했던 금액은 얼마죠? 원래 얼마에 팔려고 했죠? 98만 원.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서의 표시는 얼마랬죠? 89만 원.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갑의 의인사의 기준, 갑의 표시의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98만 원일까요? 89만 원일까요? 이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의인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98만 원이다, 89만 원이다. 얘를 골라야 됩니다. 98만 원 쓸 생각이었던 건 맞죠? 근데 이건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의인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표시된 금액이 기준인 겁니다. 표시된 금액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가 기준이냐면 89만 원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갑을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갑은 89만 원을 쓸 의인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갑은 89만 원으로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짚어놓을까요? 갑은 원래 얼마 쓰려고 한 거죠? 얼마 쓰려고 한 거죠? 98만 원 쓰려고 한 거니까 89만 원을 쓸 의인사가 있다 없다? 없죠. 89만 원을 쓸 의인사는 없고 표시는 얼마나 돼 있어요? 89만 원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의인사는 없는데 표시가 있으니까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한 번 더 갑시다.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적고 말았다. 그러면 갑은 89만 원을 쓸 의인사 있다 없다? 없죠. 근데 표시는 얼마로 돼 있어요? 89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근데 이 불일치를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 이렇게 안 쓰죠. 알면 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시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적고 말았다. 잘못 적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갑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바로 착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면 비진의 표시, 모르면 착오.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으면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9조. 109조. 비진의 표시는 107, 통정의 표시는 108, 착오는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된댔죠? 내, 중, 차, 중, 무. 그러니까 모든 착오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게 꼭 생각이 나야 돼요. 109조 조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오늘도 사례 문제 3가지를 해볼 텐데 다 틀려도 좋은데 얘는 무조건 꼭 머릿속에 넣어 가셔야 됩니다. 내, 중, 차, 중, 무, 선. 그럼 내중착이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요건 있을 것, 위에는 있을 것, 있을 것. 그러면 갑은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착오를 이뤄 갑은 이 계약을 뭐 하려고 할까요?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취소하려고 하는 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착오가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됩니다. 내용이란 말은 지난번에 배웠는데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 같은 말인데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써먹읍시다.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죠? 법률 효과 말하는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게 계약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는 내용, 대금 지급한다는 이 내용에 관한 착오라야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착오를 내용에 관한 착오인 거 맞는데 그 착오가 반드시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일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에 관한 착오인 건 맞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일단 요 정도만 해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쉽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착과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출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그 착오가 중요본에 관한 착오일 때만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무예요. 중무. 이건 위에 중은 뭐죠? 중요 부분. 밑에는 중은 뭘까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러니까 위에 건 있을 것.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무, 이건 없을 것. 뭐가 없을 것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게 취소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연습을 해봅시다. 과실 내용을 한 번 더 연습해봅시다. 과실. 원래 고의라는 게 있고 과실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고의는 뭘까요? 고의.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 결과를 예상했으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걸 이걸 고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실은 결과를 예상했어요. 그럼 결과를 피해야 되는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걸 과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고의인지 과실인지 한번 해봐요. 이것도 그냥 이해 편의를 위해서 들어드리는 거니까 뭐 그 사례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치여서 다치겠어요.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치여서 다치겠다. 그럼 저는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치여서 다치겠다. 그럼 저는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모르죠. 일단 여기까지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평생 동안 그 찾던 저의 철천지 원수예요. 얘를 맨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다가 우연히 걔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마땅히 살인 도구도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차로 확 갈아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고의. 고의. 이게 이제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 고의. 근데 그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치게 됐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과실. 그럼 이건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이게 과실인 겁니다. 대신 과실도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과실, 무슨 과실? 경과실, 중과실.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눠지는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가벼울 경이니까 조금만 잘못하는 건 경미한 과실. 많이 잘못하는 게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봐요. 이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중무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있으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대한 정도가 아닌 조금만 잘못한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를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과실이 없는 무과실인 경우에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또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벌써 머리 아프지 않아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긴 했는데 쭉 따라오긴 따라오지만 머리가 일단 아프죠. 이게 해보면 그 착오에 관한 판례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못 맞추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착오, 사기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직서를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그리고 채권자가 자기의 재산 경매 청구하려고 해서 친구 만나서 계약서 가라로 꾸며서 뭐 등기 넘겨놓고 그런 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기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기. 사기는 좀 당했죠. 당한 적 있고. 강박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강박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강박을 하면 했지 당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실제 생활에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그다음 사기 강박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착오는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결과가 다르게 된 경우 되게 많죠. 제가 봤을 땐 일단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착오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착오죠. 실제로 공인중개사 공부는 해야 될 게 양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죠. 엄청 많아요. 그 공부해야 되는 양만 따져보면 어제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을 제가 알려드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그만뒀더라고요. 데스크 가서 이제 뭐 환불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하여튼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여러분 그 얼굴 표정은 지금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초 과정 때. 매 과정 때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매 과정 때 이렇게 찍어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혼자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뭐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반가웠던 소식은 예전에 합격했던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20회 때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 카톡에 안순덕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면 이제 몇 회 수강생이 금방 알거든요. 그분은 그 이름 보자마자 그분이 수업 시간에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 다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20회 때니까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저기 누가 앉았고 여러분도 나중에 오면 다 알죠. 그러니까 1년 내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이니까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한 이유는 뭐냐면 그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교수님이 나무 위키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무 위키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 나무 위키에 나왔다는 걸 이제 그분이 되게 이제 높이 평가를 했나 봐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를 정해서 그 경기도 하남시 쪽에 갔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분이 부동산 일을 하니까 이제 부동산 일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그리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일을 한 게 진짜 잘한 것 같냐 아니면 후회가 되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이거 하길 잘했냐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 식사하는 동안에 와, 딱 느낌이 좀 왔어요. 이분은 1등 부동산이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실제 그 비리비리한 부동산은 밥 먹을 때 저랑 밥 먹을 때 전화가 안 와요.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밥 먹는 내내 전화 오더라고. 커피 마신 내내 전화 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하루에 보통 전화 몇 통 하세요? 그랬더니 한 100통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부동산이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제일 많은 부동산은 그분은 하루 200 몇 통 하시더라고요. 와, 그 200 몇 통 전화하면 그 거의 뭐 쓰러지죠. 200 몇 통 했다고 한 8시간 계속 강의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잘 되는 부동산이 맞더라고요. 소개해드릴게요. 테크 부동산이에요. 테크 부동산이고 광장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계신 분은 거기 가서 중개 서비스를 받으시면 돼요. 제가 보냈다고 하면 많이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죠. 근데 그분하고 나눴던 그때 학원 날 때 그분이 뭘 했냐면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백선하고 동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푼 거예요. 근데 풀었는데 자꾸 틀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다시 계속 매일매일 뽑아서 풀고 자꾸 틀리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되게 막 막 아쉬워하는 표정, 약간 뭐 화난 표정, 왜 안 되지 자책하는 표정 그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은 시험장 가서 4개 틀렸어요. 4개. 90점 맞으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점수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고 맨 마지막에 성적은 많이 올라가요. 보통 20점, 3점 보통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일을 했잖아요. 근데 1등 부동산인 게 맞는 게 보통 그 상가에 보면 그 부동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군데가 거의 전체 계약의 한 50% 정도를 해요. 나머지 건수들은 이제 나머지 부동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1등, 2등이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과는 많은 다른 사람이 되어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에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세요? 한 50, 한 후반대, 50 후반대.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제 나이에 어디 저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나이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마트 가서 또 일하기 어렵죠 요즘에. 60 근처 된 사람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 일할 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사무실에 자기 이름 걸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에 나이 들어서 자기 타이틀 걸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은 공인중개사가 거의 유일하죠.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공부 잘 마치시고 실무 오래 해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자기 일을 하면서 지내기 바래요.
저는 공인중개사 하면서 뭐 대기업 다니고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가 대기업 다닐 때는 폼이 났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맨 남의 일만 도와주다가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맨 남의 일만 해주다가 교수님 저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 따서 부동산 일을 오래오래 하시기 바라요. 아셨죠?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해보겠어요. 차고. 그러면 일단 차고를 좀 잘 해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문제를 드릴 테니까 맞춰봅니다. 그 사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수강생이에요. 을은 예두일 회사. 근데 이 사람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법책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민법책 주문하고 책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민법책을 주문했으니까 민법책이 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자기네 집에 택배 도착한 거 보니까 결혼책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책을 주문했는데 봤더니 결혼책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결혼책을 주문한 줄 알았더라면 주문서를 넣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착오가 갑에게 있죠. 갑은 착오를 익힌 사람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효의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이쯤 되면 자기가 어떻게 주문서를 넣는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자기가 결혼책에다 표시를 한 거예요. 민법책에다 표시를 했는데 결혼책에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건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애초부터 민법책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결혼책에 잘못 표시한 거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갑이 잘못한 거죠. 갑이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 착오 나왔으면 항상 몇 조가 생각나야 돼요? 109조. 조문 어떻게 되죠? 내중, 착, 중, 무선이죠. 그럼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거.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거. 그럼 이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어떤 물건인지 자체가 매매 계약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당연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X 토지인지 Y 토지인지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걸 두고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말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예요. 그 다음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중무죠. 중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이렇게 표시 행위를 잘못한 건 과실은 맞죠. 이거 중대한 과실인가요? 경미한 과실인가요? 보통 여러분 숫자를 쓸 때 또는 수량 같은 걸 표시할 때 일반 사람 누구나 잘못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 누구나 이 정도의 실수는 보통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경미한 과실이 되는 거예요. 경미한 과실이니까 따라서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중요한 건 사례 문제를 맞추고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착오 문제가 나오면 조문 적용해서 해결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9조 조문을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착오 문제가 나오면 뭐 생각나야 돼요? 내, 중, 착, 중, 무, 선.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중, 착, 중, 무, 선. 내중착이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위에 건 있을 것, 밑에 건 없을 것. 자, 이건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잘 따라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었던 거예요. 즉, 병 소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갑하고 을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을에게는 착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에게는 어떤 착오 있죠? 병 소유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갑하고는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착오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을의 의인사 표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을을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이제 의인사 표시한 사람에게는 표의자. 갑은 뭐가 될까요? 상대방. 자, 그러면 이때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갑과 맺은 매매 계약을 을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름에 아파트 샀어요. 근데 입주하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을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착오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조가 생각나야 돼요? 109조. 조문 어떻게 돼요? 내중차 중무선. 자기 생각대로 찍으면 거의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 이걸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합니다. 뭐에 관한 착오?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 자, 그럼 이때 이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권에 관한 착오인지 한번 따져보겠어요. 먼저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병한테 있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한 이유가 뭐냐면 매매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돼요. 갑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도 하고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병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게 라고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완전 유효예요, 무효? 유효. 자, 그러면 갑은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병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을은 충분히 이 건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건 중요분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못할 수도 있죠.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이거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이라는 거 물을 수 있어요. 네가 소유권 취득을 나한테 결국 못 해주게 된 거니까 매도인 네가 책임져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달라 요건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소유권 취득을 해주면 취득한 것대로 쓰면 되고 소유권 취득이 안 됐을 때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어서 충분히 매수인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매매 계약에서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결국 결론은 을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여기도 틀려도 좋은데 착오 문제가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뭐 생각나야 돼요? 109조 조문 생각나야 됩니다. 내, 중, 착, 중, 무선. 내중착이 뭐라고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더 나아가서 매매 계약이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례는 좀 눈여겨 잘 봅니다. 갑이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샀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 겁니다. 토지 산 이유는 뭐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게 의인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 근데 이 동기를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동기를 표시했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것이다. 이게 동기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관계 복귀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럼 갑에게 당연히 착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 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은 착오 일으킨 사람이니까 표의자, 을은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갑이 관청에 가서 서류를 떼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확인하지 않은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관청에 가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잘 들여다볼까요?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라는 동기를 표시했어요. 일단 동기가 표시됐으니까 의인사 표시 내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없는 토지인지는 당연히 이 계약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이 착오는 당연히 중요분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이다. 대신 내, 중, 착 내용의
중요본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게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관할 관청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이거 조금 잘못한 거예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관청에 가서 서류 다 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류 떼 보기만 하면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손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서류 떼 봤더니 뭐 절대 농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떼 보기만 하면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조금 잘못한 거예요, 많이 잘못한 거예요? 많이 잘못한 경우니까 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니까 결국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7번 보세요. 착오는 뜻이 뭐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자, 그럼 착오는 일단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그럼 내가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대신 취소를 하려면 반드시 백구조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백구조 조문이 어떻게 되죠? 내중, 착, 중, 무선. 내중착이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리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까지 3개 공부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공부했죠.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이게 공통점이고 또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이죠? 비유, 무선, 통, 정, 무선, 내, 중, 착, 중, 무선 다 무효 또는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이 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사기 과목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